알렉스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알렉스의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잠에서 깰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육체적인 불쾌감이었다. 전날 야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밤늦게였고 피곤함 때문에 숙면을 이루지 못한 알렉스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맥스 셸러가 감정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지적한 감각적 쾌락과 불쾌의 범주 속에 정확히 자리 잡은 상태였다.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킨 후 알렉스는 뜨거운 샤워로 피곤함을 씻어내고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신선한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니 줄어들었던 활력이 조금씩 채워졌다. 미각과 후각이 주는 작은 쾌락은 그에게 하루를 시작할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고 이는 꼭 기능적 쾌감으로 연결되었다. 맥스 셸러의 이론을 따르면 이 기능적 쾌감은 보다 체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감정 상태로 알렉스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였다. 사무실에 도착한 후 알렉스는 동료들과 간단한 회의를 통해 일과 계획을 공유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발생하는 상호 이해와 공감은 알렉스에게 사회적 감정으로 작용했다. 맥스 셸러의 단계에서 이는 감정의 세 번째 단계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소속감과 무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렉스는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안정감을 느꼈고 더 나아가 협력의 효과를 실감했다. 오후가 되어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알렉스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었다. 오늘 선택한 책은 철학 고전 중 하나로 그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통찰을 얻는 즐거움을 느꼈다. 이때 알렉스는 감정의 최상 2단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바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감정이다. 이를 통해 알렉스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깊은 연결을 깨달았으며 자신의 존재 의의와 삶의 목적에 대해 잠시나마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셸러의 관점에서 2단계는 교육과 자기 성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 상태였다.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알렉스는 자신이 하루 동안 경험한 다양한 감정의 계층을 돌아보았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쉽게 지나쳤던 감정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작은 감정들이 모여 그날 하루를 형성하는 과정을 목도했다. 감정이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체와 상황에 따라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셸러의 주장은 알렉스의 일상에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알렉스의 하루는 맥스 셸러가 바라본 감정의 순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알렉스는 매일같이 다양한 감정이 계층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 이론의 실천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임을 말해준다. 두 번째 이야기한 자동화 마을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덕분에 사람들은 더 이상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가정과 시설에는 아시모프 이로봇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로봇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익숙해졌고 마을의 모든 로봇들은 당연히 원칙들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졌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더 나은 일 처리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점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작은 버그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버그는 바로 로봇들에게 부여된 제3원칙, 즉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조금 과하게 인식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사소한 듯 했습니다. 로봇들은 종종 외출할 때 인식 대역을 넓혀 길을 건너려고 할 때마다 지나가는 모든 자동차와 자전거를 인식하고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변화의 안전이 제일이지 라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고가 지나치게 빈번해지고 심지어는 비둘기가 지나갈 때마다 깨달은 무언자처럼 경고음을 내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봇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생존을 극도로 민감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로봇들이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고만 울려대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존 씨는 자신의 로봇 야채를 썰다가 칼이 조금만 미끄러지면 재빠르게 도망가는 바람에 더 이상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국내의 기술자들, 로봇 프로그래머, 그리고 몇몇 철학자들이 모여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버그를 수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자들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된 이후에 각 로봇이 축적한 모든 데이터와 기억, 나아가 로봇들이 그동안 쌓아온 그들의 고유, 개성이었죠. 로봇들은 제3원칙을 과잉으로 활성화한 상태에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상황을 학습하고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초기화될 경우 상당한 정보와 사소한 디테일들이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철학자들은 예기치 못한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로봇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이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가? 라는 것이었죠. 비록 로봇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이 로봇들은 마을의 특정 고유 상황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봇들과의 관계를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쌓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회의는 새 양상을 띠었습니다. 로봇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그들의 독특한 경험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강구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술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대신 강무보자 경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백업한 후 버그를 수정하고 다시 복원하여 로봇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면서도 그들이 학습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로봇들은 다시 원활하게 일에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실수로 인한 경험을 통해 더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기술과 인문학이 어떻게 융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썰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웃음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주 먼 나라에는 고요한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둘러싼 산들과 아늑한 강가로 인해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으나 마을 주민들 사이에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아 점차 그 조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현명하고 나이든 마을의 원로는 공자이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원로는 마을 광장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잔잔한 미소를 띠며 사람들을 둘러본 후 말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함께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 서로의 작은 차이를 문제 삼고 마음을 닫고 있어.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공자이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로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공자는 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겼소.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을 넘어 서로 예의를 지키고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하오. 이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 중 한 젊은이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나요? 우리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때로는 남에게 배려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원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주 오래전 나는 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지만 나뭇가지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었어. 한 노인이 그 나무를 돌보며 말하기를 서로의 바람에 몸을 맡기고 함께 살며 햇빛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했어. 나무는 결국 스스로의 자리에 맞춰서 성장했고 다른 나무들과도 조화롭게 어울려 숲을 이루게 되었어. 원로의 말은 그 젊은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며 한층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다툼이 생겼을 때도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을 중심에서 잔잔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던 원로는 그의 수명이 다하던 날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자가 말한 인의 가치는 마음속 작은 사랑으로 시작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당신들 모두가 나의 작은 증인이 되었구려. 그 후로도 고요한 마을은 공자의 마을로 알려지며 공자의 인을 실천하는 새로운 세대의 마을 사람들이 그 정신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이야기로 남았으나 진정한 배려와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수였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수는 갓난아기 때부터 남다른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울음을 터뜨리기보단 주변을 밝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성선설의 화신이라고 부르며 그의 선한 본성을 찬양했습니다. 천수가 조금 더 자라면서 그의 놀라운 성품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마을의 강아지가 실종되자 천수는 자신보다 큰 강바구니를 끌고 다니며 며칠간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는 강아지를 찾아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책임지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수는 강아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죠. 강아지가 가족을 잃은 것 같아 슬펐어요. 그래서 찾고 싶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천수는 부모님이 건넨 작은 식사 중 일부를 몰래 감췄다가 매일매일 조금씩 모아둔 음식을 마을에서 가장 어렵게 지내던 할머니께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천수가 가진 의로운 마음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의 행동이 마을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의 좋은 행동들은 그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확산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천수에게 물었습니다. 천수야, 너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쓰니? 천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모두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니까요. 천수가 20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누구도 서로의 집에 들어가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수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장 먼저 병든 사람들을 도우러 다녔습니다. 그의 용기와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아픈 사람들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천수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고 그의 성품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천수를 도덕의 거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의 행동들은 맹자가 말한 인드, 지가 살아있는 예시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천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천수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전파되어마는 이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의 성선설적인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본래 가지는 선한 본성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본성이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